네, 계속해서 전문가 모시고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조빙교수, 소정섭 시사저널 전 편집국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청와대가요 국회를 향해서 공개적으로 요청을 했죠. 평양 정상회담 동행해달라. 자, 의장단과 야당 대표들에게 또 한 번 거절을 당했는데, 자, 문 대통령은요 국무회의에서 야당을 향해 당리당략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 평양 정상회담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결정적인 계기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북미 대화의 교착도 풀어야 합니다. 강력한 국제적인 지지와 함께 초당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의 앞에서 제발 당리당략을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통령이 당리당략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면서까지 야당을 압박했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반발이 심한 것 같습니다. 여당도 당리당략이라는 표현을 똑같이 쓰면서 반박을 했는데요. 예.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 대변인은 청와대가 사전 조율 없이 정상회담에 동행을 요청한 것 자체가 청와대의 당리당략이다. 예.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청와대가 협치를 이야기하면서 정경의 언어를 꺼내 들어서 야당을 압박하고 있고 어떤 대통령의 들러리 역할을 지금 야당에 강요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는 설사 대통령이 마음속에 야당이 좀 당리당략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결례이다라면서 심심한 유감을 표현할 수밖에 없고 예. 대통령이 써야 될 언어는 아니다 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자, 어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요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서 국회를 찾아갔습니다. 청와대 이 공개 초청이 야당 압박용이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정상회담을 앞두고 야당을 압박한다거나 이런 건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번에 들어가시는 것도 국회 특별 대표단이거든요. 수행하시는 역할이 아니잖아요.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떤 여당의 이익이나 야당의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지금만큼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죠. 네, 이런저런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한 수석 문희상 국회의장은 만나지도 못했고요. 손학규 대표에게도 뭐하러 왔냐 이런 핀잔까지 들었습니다. 청와대는 압박이 아니다. 야당의 압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자꾸만 이 정무수석이 오고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아니더라도 점차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 교수님? 예, 사실 야당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압박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충분히 그러니까 지금 사전에 동의를 구한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청와대가 먼저 국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난 뒤에 와서 지금 이 동의를 구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인 것이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야당의 이야기도 충분히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만 그러나 이 시점에서 왜 그러면 문 대통령이 이런 무리수로 비치는 정도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느냐는 부분에는 또 나름대로 또 납득이 갈 만한 대목이 있다는 것이죠. 문 대통령 스스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남북정상, 제3차 남북정상을 앞두고 있는 이 시기가 우리 민족이 아주 중대한 아주 민족사적 대의가 놓여 있는 시점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강력한 지지도 필요하지만 지금 국내적으로 초당적인 상당히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대통령이 직접 밝히지는 않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통령 개인의 판단도 상당히 지금 녹아 있는 것이 아닐까. 무슨 이야기냐면 아마 2007년도에 있었던 14 남북 공동선언의 경험과 트라우마가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아시다시피 2007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 경협 또 한반도 여러 가지 평화적인 체제로의 전환 이런 구체적인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로 정권 교체가 되면서 남북 이 평화, 남북 경협이 거의
거꾸로 갔거든요.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당시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대화가 오갔던 이 서해 공동 수역을 둘러싼 이 북방 한계성을 노무현 대통령이 포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약간 무력화 뭐 논란이 있었죠. 그 논란이 상당히 작용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사실은 당시 정치 초년병이었던 문재인 당시 의원이 2012년 대선 과정에서도 상당히 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야당 대표들을 같이 모시고 가야만 이러한 식의 이 조금 태행적인 행태는 막을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조금 그 청와대의 전략과 조금 뭡니까 예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미흡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수록 좀 더 직접 사실 대통령께서 나서서 야당 대표들에게 직접 설득과 이해를 구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다는 것이죠. 내용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해는 되지만 조금 형식을 갖췄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예, 어떻든 이번에 청와대에서 사전 조율을 하지 않았다는 그것도 이제 하나의 논란이 될 수 있고요. 또한 측면에서는 국회의장과 정당 대표 여러 가지 이제 또 국회 뭐 외통위원장이라든가 이런 같이 구명을 초청했습니다만은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국회의장이 외국에서도 보면은 그리고 한국의 그 전에 남북 관계에서도 볼 때 국회의장이 동행한 적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일종의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국회의장이. 그러니까 지난번에 2007년에 그 당시에 우리 정치인이 7명하고 같이 동행을 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이요. 그때도 김원기 전 국회의장 현직 국회의장이 아니라 1년 전에 국회의장을 그만둔 자격으로 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한 형식 그리고 정당 대표들도 여야의 정당 대표가 이렇게 특히 야당의 제1야당의 정당 대표가 같이 그렇게 동행한 적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국회에서도 이제 우리 비핵화라든가 평화 정착이라고 하는 이런 대의 앞에서 사실 협력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전 조율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가는 게 가장 적합하고 그렇게 잘 했다면 예를 들어서 외통이라든가 남북 관련 특위회라든가 이런 그리고 나름대로 국회 차원의 특사를 보낼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했던 게 좀 좋았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임종석 비서실장도요. 페이스북에 꽃탈배 같은 신선함으로 와달라 이렇게 다시 한번 방북을 요청한 글을 올렸는데 꽃탈배라는 단어가 뭐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좋은 이미지일 수도 있는데 연배 드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도 있는 단어 아닐까 하는 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차 교수님? 지금 뭐 야당 대표들을 이번에 그 상당히 야당 대표를 비롯해서 여당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대표들의 이 분들이 정치적인 이력을 보면 사실 10년 전에 정치적인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분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올드보이들의 기한이라는 표현이 있는 상황에서 우린 골드보이다 주장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좋게 꽃알배라고 이야기하지만 일종의 낙인 찍기 아니냐는 그러한 그 비판의 시각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사실 당사자인 손학규 지금 바른미래당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주 비아냥처럼 들린다고 발끈했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뭐 지금 임종석 실장의 상당히 나름대로의 이 발언의 의도는 저는 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불편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부 입장에서는 야당이 상당히 지금 남북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해를 하고 북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들어주고 싶은 측면이 분명히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김대중 대통령 때의 사례를 한번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당시 김대중 대통령 때는 야당의 그 유력 이 정치인 중에 한 분인 박근혜 당시 의원을 방북을 나름대로 주선을 했어요. 그래서 박근혜 의원이 당시 박근혜 의원이 올라가서 이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도 하고요. 그러면서 돌아와서 야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남북관계의 여러 가지 진전된 국민에 대해서 이해를 표시하는 역할을 줬네요. 그렇죠. 역할을 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에 같이 갈 것은 조금 무리가 따른다고 한다면 이 야당을 위한 나름대로의 이 남북 간의 그런 이 정당 간 배려도 있어 이렇게 통로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청와대가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꽃할배라는 게 사실은 면전에서는 할 수 없는 거고 이렇게 글로 쓰거나 이럴 때 가능하지 않을까. 면전에 두고 꽃할배 뭐 이렇게 좀 보여주십시오 하면은 발끈하시겠죠. 그러니까 김종석 실장은 아마 임종석 실장이요. 임종석 비서실장은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해서 꽃탈배라는 말을 아마 만들어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TV에 나오는 꽃탈배의 그 사람들의 이미지가 그래도 굉장히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맞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라든가 이런 게 좋은데 그래서 올드보이라고 좀 불리는데 올드보이라고 한 거를 아마 다른 말로 대체를 해가지고 꽃탈배라 그러면서 그런 신선함으로 와달라. 그리고 이제 올드보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와서 건토중래 뭔가 다시 뭘 해가지고 권력을 잡겠다는 그런 권토중래보다는 희망의 근거를 보여달라라고 구체적인 요구를 하면서 이번에 꼭 그러한 신선함으로 방북에 좀 동참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뭐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걸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손학규 대표라든가 그다음에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아마 달가운 그런 표현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방북에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이런 상황에서 당대표가 가는 거는 두 사람 다 부적합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른 차원에서 다른 레벨에서 가는 거는 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 아까 말했지만은 다른 외통위 관련 위원이라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과거에 또 사례 김원기 전 국회의장이 갔듯이 이번에 문희상 의장이 그다음 다른 저기 노트를 통해서 다른 국회의장에 버금가는 이런 사람들을 정세균 전 의장 같은 걸 이제 검토한다는 거 아닙니까 특사로. 근데 청와대하고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여러 가지 다른 방식을 통해서 국회와 행정부가 이렇게 협력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국회는 결국에는 또 이런 판문점 선언 이행이 제대로 되는가를 감시하고 검증하고 견제하는 또 그런 역할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동행하는 거는 국제관례상이라든가 이런 거로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이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어제 국회에 제출이 됐는데 이행에 필요한 비용 그러니까 국민 예산이죠. 이 예산을 두고 야당에서도 말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으로 4,712억 원이 이제 추계한 예산을 제출을 했거든요. 올해보다 이제 2,986억 원이 늘어난 예산입니다. 주로 이제 철도, 도로,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산림 협력, 또 이산가족 상봉, 뭐 연락사무소 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이다라고 이제 내용을 밝혔는데 일단 야당들은 수십조로 불어날 경제 협력 예산을 감추려고 1년 예산만 넣고 제출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본 사업비는 빼고 사전 타당성 조사 등 이른바 미끼 예산만 넣은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최소 5년간의 어떤 예산 추계를 밝히지 않으면 비준에 좀 동의하기가 어렵다 또 이런 입장을 밝혀서 앞으로 아마 이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의원님 제가 한마디. 그러니까 이번에 비준 안에 이런 법적 성격을 잘 알 필요가 있는데 그거에 맞추면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이번에 내년 예산 1년치만 한 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그 국회 비준의 그 관련 법은 뭐냐 하면 남북관계 발전법에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남북 합의서 등에는 국회가 비준 동의권을 갖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중대한 여러 가지 재정 부담을 지우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판문점 선언에 보면 14선언의 그 합의 사항 등을 이행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14선언에 외에도 뭐 다른 또 사업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최소한 14선언인데 그때 2008년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 2007년에 14선언이 이루어졌고 2008년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을 때 통일부가 추기해서 국회에 제출한 거에 따르면 당시 14선언 이행에 들어가는 예산이 최소 14조 3천억이 든다고 했습니다. 통일부에서 발표한 통일부에서 거죠? 그때 그 당시는 이제 정권이 바뀌긴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통일부가 제출한 거긴 합니다만은 그 당시 개성 신의주의 철도와 도로를 개보수하는 데만도 8조 6,700억이 든다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거를 보통 이제 이러한 재정 추계는 최소 일박 관례적으로 볼 때 5년 내지 10년 정도의 거는 대충 그런 거를 해서 제출해야 되거든요. 1년만으로 하기. 그렇기 때문에 뭐 1년만 보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보통 1년 정도면은 사업의 타당성 조사라든가 기초 예산에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정부는 국민들에게 그러한 거를 제대로 알리려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말처럼 최소한 5년 이상의
일종의 장기 추계를 최소한 중장기 추세는 밝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 듭니다. 10년 전 통일부에서 최소 뭐 14조 원 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 민간에서는 뭐 70조다, 100조가 넘는다 이렇게 냈는데 뭐 이게 단 한 번 한 해 예산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꾸준히 이제 들어가는데 이 야당의 비판에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는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뭐 야당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전체적인 비용이 완전히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서 인준을 해주면 예. 쉽게 말해서 일종의 그 남북 경협에 관해서 일종의 대못받기가 되는 것이 아니냐, 질질 끌려갈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당장 정부가 지금 내년에 지금 추가로 하는 것이 2,800억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뭐 조 단위 더 넘어선 10조 뭐 거의 100조 단위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 예. 추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논란이 당연히 있는 것은 뭐 맞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정부 입장에서 남아있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남북 경협을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결국 남북 관계가 순탄하게 가고 하면 일종의 분담 비용이 예. 상당히 줄어들게 될 것이고 결국 어차피 또 앞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통일 비용은 우리가 다 누구나 예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남북 관계가 지금 시동을 거는 상황에서 뭔가 지금 물꼬를 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지금 이 비용 추계라는 측면도 있지만 아직까지 대북 제재가 그대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맞습니다. 것이죠. 그래서 예. 자칫 정부가 뭔가 이렇게 서두는 모습 자체가 자칫 한미 간의 그 동맹에 균열이 생길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는 통일 비용과 그러니까 분담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통일 비용을 그래서 그걸 증가시키는 그런 타당성은 있지만 거기는 국민적 동의가 분명히 필요한 것인데 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조금 다소 서둔다는 그러한 비판은 귀담아 들어야 될 대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정기국회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이 이제 확정이 될 텐데 과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제요, 이은혜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또다시 위장 전입 문제 정말 뜨거웠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도 아니고 무려 8차례 위장 전입 의혹이 나오면서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는데 청문회 장면 잠시 보시죠. 되면 안 되겠어요. 정말 되면 안 됩니다.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신 분이 위장전입 중독이거나 상습이거나 입이 8개라도 8번 위장 진접을 변명할 수 없습니다. 아시죠? 저도 같은 여성이지만 이렇게 위장 전입이 많은 자기 관리를 못하는 여성이 어떻게 헌법재판관이 되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자, 이은혜 후보자 무려 8차례 위장 전입 의혹이 제기됐는데 청와대에서도 입장을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1991년부터 2010년까지 8차례 위장 전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야당에서는 위장 전입 중독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내놓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11월 달에 청와대가 2005년 7월 이후에 위장 전입이 2차례 이상 발견되면 인사에서 배제하겠다. 이제 이런 걸 밝힌 적이 있거든요. 그게 7대 원칙이 되는 건가요? 예, 그중에 이제 하나가 들어가는 거죠. 이번에 이은혜 후보자 같은 경우는 2007년과 2010년에도 위장 전입한 사실이 또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건 청와대 인사검증 원칙에 안 맞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야당은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이번에 이은혜 후보자 같은 경우는 대법원장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인사검증을 하는 것은 상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 그 얘기도 또 맞는 얘기예요. 뭐 나름 일리가 있는 얘기죠.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청와대는 해명을 하고 있고 야당은 그렇다 해도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검증 책임은 또 청와대가 져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 서로 이제 공방을 펼치는 상황입니다. 최종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지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을 청와대에서 검증한다. 그러면은 사실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 일단 청와대 얘기, 뭐 대법원의 얘기도 일정 부분은 맞는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의혹에 대해서 이은혜 후보자는 어떻게 해명을 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전라도 사람이고 남편은 부산 사람이다 보니까 저희가 굉장히 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결국 결혼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91년에 집을 얻고 가구까지 다 마련을 했는데도 저희가 이제 혼인이 되지 않아서 파혼이라면 파혼일 수도 있고 무기한 저는 그 어머니가 항상 어려웠고 어머니가 하시는 일에 뭘 어떻게 하지를 못했던 좀 그런 딸이었습니다. 제가 집에서는 판사가 아니고 그냥 어머니 딸이고 저희 어머니는 엄하신 분이셨습니다. 저희 자녀들까지 해갖고 친정으로 주민등록을 옮기셨더라고요.
네, 개인사를 쭉 얘기를 했는데 이은혜 후보자 경우엔 이 청와대가요 당초 내세웠던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 5대 원칙에서 이 기준을 조금 완화했죠. 7대 원칙을 적용을 하더라도 사실 확실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해명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그 아까 기준 청와대가 완화한 기준이라는 게 뭐냐 하면 위장 전입을 모두 문제 삼지 않고 2005년 옛날 장관 청문회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에 위장 전입 중에서 두 건 이상인데 두 건의 자녀의 교육과 관련된 거라든가 부동산 투기가 관련된 거 그러면은 문제를 이제 배제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현재 이은혜 후보자는 8번의 위장 전입을 총 한 것 중에 2005년 이후에 2번 했습니다. 2007년, 2010년. 예. 그런데 사유가 이제 아까지만 자녀 교육이라든가 부동산 투기인데 사유를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에서 이제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어머니한테 모든 주민등록 이 문제를 맡겨놨기 때문에 예. 나는 어머니한테 그 이유를 듣지를 못했다. 라고 지금 해명을 어저께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점에서 저는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일단 위장 전입이 8번이나 된 거는 제가 인사청문회를 취재하면서 거의 듣지 못했던 사례여서 진짜 그건 메달감인 셈이고 또 하나는 무슨 사유가 있는지는 지금 분명하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마포구의 서울 마포구 주변에 위장 전입한 적이 굉장히 많은데 예. 과연 야당에서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확인된 바는 지금 없고요. 예. 그래서 또 하나는 그 어머니에게 모든 걸 맡겼기 때문에 나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헌법재판관을 할 정도면 나름의 예. 어떤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가정사의 문제지만 수신제가 치국이라고 예. 그런 입장에서 볼 때 그러한 모든 문제를 어머니한테 맡겨가지고 나는 모른다라고 하는 게 과연 제대로 된 리더십을 될 수가 있느냐. 예.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비록 추천을 삼권 분립 차원에서 대법원이 했으니까 추천은 막을 수가 없었지만 임명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충분히 거를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법원장이 추천을 했으면 국회에서 이제 투표를 할 필요는 없는 없습니다.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나면 예. 대통령은 그러니까 임명을 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예. 문제는 이 과정에서 상당히 지금 문제가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헌법재판관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헌법에 대한 이 해석을 통해서 헌법에 대한 새로운 가치도 부여하고 또 다른 것은 일반 사람들이 법률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준법의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아주 중대한 이 준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헌법재판관 스스로가 위장전입 8번 했다는 이야기는 8번 법을 위반했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일종의 바람풍 리더십이 된다는 거죠. 옛날 과거 군장 선생이 나는 바람풍 할 테니까 발음이 안 돼서 바람풍 할 거니까 너희들은 바람풍 하라는 그 리더십에 영이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추천권자인 대법원장이 지명 철회를 하는 것이 저는 맞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대법원장이 지명 철회를 하지 않을 경우에 예. 이럴 경우에 가면 대통령 가면 상권 분립 차원에서 대법원장이 추천했고 국회 청문회 그냥 했으니까 요식행위 거쳤으니까 임명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런 지금 이때까지는 쭉 그동안 그런 식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예. 이런 식으로 국민적 기준과 국민적 동의가 되지 않는 이 인사안에 대해서 과연 이런 사례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 대목도 우리 앞으로 인사 고위 그러니까 이 지금 그 행정부가 아닌 국회나 그 사법부가 추천하는 인사들의 이런 하나의 이 전례를 만드는 차원에서도 예.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후보자도 그렇고 대법원장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어깨가 굉장히 무거울 것 같습니다. 자, 한편 어제 청문회에서요. 박지원 의원과요. 여상규 법사위원장 간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는데 어떤 상황인지 잠시 보시죠. 제가 그 유명한 박지원입니다. 국회의원의 발언을 너무 제한하려고 해요. 불복 절차를 따르면 될 거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어요? 위원장이 말이지 사회가 보면 될지 무슨 판사의 당신. 이런 당신이 뭐 하는 거예요? 뭐 이게 지금 당신이가 당신이 이런 우리 형이냐? 정말 진짜 이 보자 하니까 말이야. 응? 어디 질문하는 3분 정해 하겠습니다.
네, 판사 출신 법사위원장이라서 그런지 박지원 의원이 당신 판사야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왜 이렇게 고성이 오건 갑니까? 저런 장면은 사실은 술집에서 많이 보는 장면인데 그죠? 어제 이제 그 이은혜 후보자의 청문회와 관련해서 야당 의원들이 그 8차례 위장전입 의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세를 펼치자 민주당 의원들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태를 집중적으로 또 거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죠.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사법부가 기각하는 비율이 너무 높다. 이런 이제 비판을 펼쳤고 이런 과정에서 좀 논란이 벌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정치권에서 사법부의 재판에 대해서 압력을 넣으면 안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지원 의원이 이제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여 위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아니 국회의원의 발언을 너무 위원장이 좀 제한하는 것 아니냐. 당신이 판사가 아니지 않냐.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여 위원장이 아까 보신 대로 아니 당신이라니 뭐 이러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말꼬리 잡는 싸움들이 벌어지면서 정해를 하는 그런 사태가 어제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큰 고성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모습은 국민들이 보기에 참 좋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